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한 이제 대기의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오버뷰를 하려고 해요. 대기역학에서 이런 현상들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은 대기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현상들이 있고 그들의 스펙트럼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도움이 돼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대기의 현상은 크게 공간적인 규모랑 시간적인 규모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축을 보면 이제 여기 X축은 이제 공간적인 규모로 나눠져 있고 Y축은 이제 시간적인 규모로 나눠 있죠. 그리고 이 규모가 리니어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좀 지수적으로 크기 현상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스케일로 사실은 많이들 구분을 하는데 어, 뭐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게 이제 올란스키라는 분이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만 킬로 정도의 규모, 만 킬로 이상은 매크로 스케일이라고 해요. 매크로, 2000킬로도 매크로라고 하고, 큰 스케일을 매크로, 그 다음으로 작은 스케일을 메조,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스케일을 마이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매크로는 알파와 베타 정도로 있고, 그 다음부터는 메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마이크로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고, 좀 기억하기 쉬운 건 이제 만 킬로 이하부터는 이제 2단위로 한 오더씩 떨어져요. 그래서 2000킬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걸 해볼까요? 2000킬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킬로, 그 다음엔 20킬로, 그 다음엔 2킬로, 그 다음엔 200킬로, 200m, 그리고 20m 이런 식으로 한 오더씩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기는 조금 훨씬 올란스키의 방법이 좀 쉬워요. 다른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올란스키 것을 쓰면은 이제 꽤나 이제 규모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지구 자체가 지구를 가장 뚱뚱한 쪽으로, 그러니까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대략 4만 킬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위도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미도대에서 한 바퀴를 돌면 한 3만 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3만 킬로나 4만 킬로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은 커봐야 한 만 킬로 정도의 스케일로, 만 킬로, 2만 킬로 정도의 스케일로 나타나요. 우리는 얘를 이제 매크로 스케일, 매크로 알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이름은 요즘 더 많이 쓰이는 이름은 행성 규모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플래네터리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행성, 지구 크기의 규모다. 그래서 한 만 킬로 정도 되는 현상은 이제 행성 규모라고 하고,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본 폴라볼텍스, 아니면 서든 워밍, 이런 것들이 극진동 이런 것들이 보통 요 정도의 스케일을 가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 킬로 다음부터는 이제 2200, 2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2000킬로까지를 매크로 베타라고 부르는데, 올란스키는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익숙한 이름은 시납틱 스케일이에요. 종관 규모. 그래서 우리가 종관 저기압 같은 걸 다룰 때 2000킬로 정도나 저기압 고기압을 합쳐서 한 쌍이라고 따지면 2000킬로보다 좀 크겠죠. 한 5000킬로, 4, 5000킬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시납틱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다음부터 2000km 미만부터 200km, 20km, 2km까지는 메조 알파, 메조 베타, 메조 감마 이렇게 부르고, 이제 2km보다 작은 건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마이크로 알파, 마이크로 베타, 마이크로 감마 이렇게 불러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꽤나 도움이 되는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Y축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스케일부터 하루, 1시간, 그리고 1분, 그리고 1초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시간 스펙트럼에서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공간 규모가 큰 놈들은 시간 규모도 커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연결돼 있어서 이 전체 평면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놈들은 이제 공간 규모도 크면 시간 규모도 1일 이상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시간 규모도 같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 롱웨이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플래네터리 웨이브 혹은 극진동 혹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클리닉 웨이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고기압 뭐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일기계에서 보는.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스케일이 이제 프론트 전선. 이제 저기압, 고기압 보면 이제 저기압 부분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쫙 줄처럼 딸려 나오죠. 그럼 그 줄은 이렇게 좀 더 얇고 이렇게 가늘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스케일이 더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허리케인. 이제 저번 시간에 허리케인이 그러니까 태풍이 저기압보다 스케일이 한 호도 정도 작다. 한 호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작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의 현상들. 이제 뭐 여기까지가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역학에서는 요 롱웨이브랑 요 바로클리닉 웨이브 정도 수준의 스케일을 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다루는가? 물론 이 다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같이 가르치긴 하죠. 근데 이제 예제로서 이제 롱웨이브와 바로클리닉 웨이브 정도만 1학기 1학기로 나눠서 다루게 되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이유는 얘네들이 스케일 범위 안에서 차지하는 양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상당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현상들만 제대로 모의를 하거나 제대로 이해를 해도 아주 굉장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꽤나 중요해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대기 과학 및 실험 뭐 이런 시간에 배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마 이제 규모 구분일 거예요. 그래서 행성 규모, 플래네터리 스케일, 아까 10,000km 이상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총광 규모, 시납틱 스케일, 얘네들은 뭐 2,000km 이상 얘네들, 뭐 저기압, 고기압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중규모. 그래서 우리 뭐 가끔 집중호우 올 때 대륙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기압에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전선처럼 길게 가늘고 길게 딸려오는 전선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규모예요. 태풍도 중규모에 속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작아지면 이제 미규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규모는 이제 집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거, 막 이렇게 바람 불면 집 옆에 지나가면 막 이렇게 막 나뭇잎 떠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말리고, 뭐 아니면 공장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막 이렇게 뭉게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기가 이렇게 막 섞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연구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미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강수를 예측할 때 이제 썬더스톰, 이제 뇌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뇌우에 또 이 미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상 근처 한 1km 정도까지, 지상에서 지표면에서 한 1km 정도까지를 이제 행성 경계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대기가 만나는 이제 경계에 있는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층에서 굉장히 많은 물질 교환이나 아니면 에너지 교환이 있는데 이런 교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난류들, 소용돌이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규모를 이제 미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행성 규모와 정관 규모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도 현상들을 하나씩만 보고 갈게요. 오늘은 현상만 딱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수업부터 이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냥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성 규모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행성 규모. 자, 로스비 웨이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뭐 로스비 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고 적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극지역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 이런 식으로 온도의 경계가 생기고 그 주변에 실제로 일기도를 보면 지오 포텐셜을 보면 이런 식으로 꾸불텅꾸불텅 하는 형태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걸 우리는 로스비파라고 하는데 이제 로스비파는 물론 작은 스케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성의 우리 지구의 육지랑 해양하고의 비열 차이라든지 아니면 육지에 이제 산이 주는 어떤 역학적인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형하고 되게 관계가 많아요. 이제 북반구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수가 3개 정도 나오는 이제 지형 로스비파가 항상 존재하고 그게 한 스케일이 10,000km 정도 되겠죠. 이제 30,000km의 파수가 3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의 로스비파를 우리는 항상 이제 일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종에 보면 우리가 알류시안 지역에 보면 항상 로가 박혀 있죠. 겨울철에 보면 그 알류시안 로가 이런 행성 로스비 웨이브의 일환이에요. 자, 뭐 이제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물론 기후 시간에도 좀 배웠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런 로스위파가 이제 진동을 하는 현상을, 극을 중심으로 진동을 하는 현상을 극진동이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극 쪽의 공기가 차갑고 주변에 따뜻하니까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제트가 감싸고 있는데, 얘가 제트가 이렇게 강했다가 강해서 쫙 모였다가 어떨 때는 좀 풀어져서 쫙 약해지고 다시 강해서 모였다가 다시 풀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되풀이돼요. 아주 주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진동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제트가 강해지면 이제 극적이 추워지면서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제트가 약해지면 기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주변의 공기가 스며들면서 이제 극지역도 따뜻해지고 이런 진동을 되풀이하죠. 요게 우리나라의 한파나 일기계 이동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역학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뭐 학부 수준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설명했던 이제 행성 이제 지구의 지형에 의해서 생긴 로스비파의 모습이에요. 보면 500헥토파스칼의 지오 포텐셜 하이트인데요. 그러니까 대충 한 평균 5km 정도 나오겠죠. 5km에서 5km에서 6km 사이 뭐 이 근처인데,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이 빨간색 이 원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쪽에 로가 하나 박혀 있고 여기도 로가 하나 박혀 있어요. 여기도 작긴 하지만 로가 하나 박혀 있죠. 그래서 웨이브가 파장이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박혀 있죠. 요게 이제 한 달 평균, 심지어 이제 겨울 뭐 혹은 겨울 수십 개의 겨울을 평균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고 그래요. 정체된 파라고 해서.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지형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제 어떤 로스 웨이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형에 의해서 유도됐으면 지형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고 바다가 주로 있는 남반구에는 약하거나 없어야겠죠. 실제로 그래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동그랗게 돌고 있죠. 주변에 약간은 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북반구도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런 지형에 의한 로스웨이파가 이제 남반구에 굉장히 적고, 이런 것들도 역학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2학기까지 배우게 되면 이런 지형 로스웨이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방정식계를 먼저 가져야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뭐 지금까지 극지역을 봤는데 사실 적도 쪽에도 존재해요. 적도의 강제력은 주로 대류예요. 적도 지역에는 대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대류가 잡열을 방출하고 그 잡열이 방출된 게 로스위파의 에너지원이 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파를 만드는데, 이제 지구의 적도에 대류가 많지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양만큼의 대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나중에 이제 기후를 하다 보면 배우겠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적도 서태평양 지역의 이제 해수면 온도가 뜨겁고, 이제 역학적인 구조 때문에 대기랑 해양의 상호작용, 역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이 이 지역이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대류가 굉장히 활발해요. 통기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이게 에너지원이 돼서 주변에 이런 스타일의 로스위파를 만들고, 가끔은 이 로스위파가 이렇게 중위도까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게, 이런 역학적인 간단한 식들 몇 가지를 써서 실제로 관측된 이런 로스위파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그 현상과 관련된 어떤 방정식, 수학적인 방정식계를 세우고,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요거를 풀어서 솔루션을 구했는데 그게 실제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학 모델로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요 방정식계 몇 개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상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학의 묘미예요. 물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조금 뭐랄까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훈련이 잘 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제 이런 적도에서 생긴 현상들이 중위도로 넘어온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전형적으로 나온 게 요예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도 지역, 그러니까 극지역에서 여기가 극이에요. 극지역에서 봤으니까 적도 지역 여기겠죠. 적도 지역이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네요. 대류가 이렇게 생기면 이 대류가 생겼던 게 파저티브, 네거티브, 파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쫙 이 신호가 이렇게 중위도로 올라오죠. 그래서 분명히 적도 중태평양에서 대류가 생겼는데 그거에 의한 지오 포텐셜의 반응은 북미 지역에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퍼시픽 노스 아메리칸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그리고 북미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PNA 줄여서 퍼시픽 노스 아메리칸 패턴이라서 PNA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런 특성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지도 않는 적도 지역의 날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엘니뇨도 일종의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이죠. 엘니뇨도 사실 적도 지역에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현상이 생기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넘어오는 패턴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이제 역학적인 방정식을 활용을 해요. 자, 봅시다. 이제 종강 규모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냥 위성 사진을 어떤 날에 대해서 찍은 건데 이제 위성 사진은 찍힌 구름을 보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동글동글 말려 있는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종강 기상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해서 뭔가 말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런 회전이 존재하고 이 회전 때문에 여기는 찬 공기가 이제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이고 여기 있는 이쪽은 조금 이제 폐색돼 가지고 그런데 뭐 이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이쪽에 있는 찬 공기를 밀어붙이고 이쪽에 찬 공기들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이제 따뜻한 공기들이 존재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대충은 알죠. 그리고 이 스케일을 보면 대략 한 4,000km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이건 좀 큰 스케일이긴 한데 저기압치고는 뭐 저기압이 그래서 한 4,000km 정도까지 돼요. 2,000에서 한 4,000km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종관 규모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관 규모의 대표 주자는 역시 저기압이죠. 중위도 저기압 혹은 중위도 저기압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계를 만들고 이제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풍 뭐 설명을 했었죠. 태풍은 이제 여기 있는 요 섬이 지금 타이완이 지금 이만하니까 대만이 요만하니까 이제 태풍은 이제 대만의 한 3배 정도 사이즈네요. 길이가. 그래서 이게 800km 정도 돼요. 이 정도가 800km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태풍은 심지어 이 태풍은 큰 태풍에 속해요. 대형 태풍에 속해요. 그래서 태풍은 저기압보다 강하지만 더 규모는 작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대기과학을 배웠으니까 그렇게까지 헷갈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시납틱 이후로 이제 중규모, 중알파 규모, 메조 알파로 들어가면 이제 태풍이 이제 메조 알파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풍보다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을 생각해보면 뭐 여전히 이제 중알파 규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집중호우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2013년에 있었던 집중호우의 위성 영상하고 이제 뭐 레이더 영상을 이제 기상청 손에 잡히는 예보 기술에서 분석을 한 걸 가져온 건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먹처럼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장풍처럼 이렇게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구름대가 보이죠. 그리고 그 구름대의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라인형의 감소띠가 생기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호우가 내려요. 이제 우리나라에 꽤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이제 집중호우 스타일인데, 이게 작은 구름 하나, 뇌우 하나가 아니라 막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름이 사실 하나가 아니라 막 무수한 구름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나의 오가나이즈된 이제 대류 복합체를 형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규모고 대류 계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메조스케일 컨벡티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혹은 메조스케일 컨벡티브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MCS, MCC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요런 그냥 요런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 태풍보다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의 현상이에요. 자,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현상으로 가봅시다. 이제 썬더스톰. 이제 아까 대류 복합체는 이런 썬더스톰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고, 이제 그 아주 잘 자란 정란운을 하나를 쫙 모양을 본다면, 이제 너무 이제 진짜 구름인지 아니면 조금 그래픽으로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그려져서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대충 이런 뇌우들은 1km에서 한 10km 정도까지의 규모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대류 코어가 이런 데 존재하고, 이 코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부는 이제 계속 올라가려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버슈팅하고, 나머지는 대류권 계면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엔빌 클라우드라고, 모르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잘 자란 뇌우를 보면 이렇게 빡 올라가서 이제 버섯처럼 쫙 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죠. 그리고 요런 컨벡티브 코어 주변에는 또 작은 이렇게 컨벡션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자란 썬더스톰의 구조인데, 그런 썬더스톰의 일부에는 이제 상승이 높은 지역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렇게 빡 빨려 올라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썬더스톰보다 토네이도는 훨씬 작은 규모겠죠. 그렇죠? 적어도 한 호도 정도는 작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토네이도는 좀 이따 나올 거고, 요게 한 이제 1km에서 10km 정도 되는 이제 날씨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자, 조금만 작은 스케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 중에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진 않지만 실제로 대기의 에너지랑 운동량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중력파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제 물리에서 사실 조금 혼동이 있는데,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중력파가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고, 이건 이제 그래비티 웨이브라고 불러요. 이제 대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뻥 들어가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동시모처럼 쫙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이 중력파예요. 대기는 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대기의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폴싱이 빡 하고 생기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폴싱이 파동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력파라고 부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역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유도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중력파를 유도할 수 있고, 그 특성까지 굉장히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력파의 크기가 얼마인지, 시간 규모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밝힐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지식만 가지고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학이 굉장히 강력한 툴 중에 하나예요. 잘한다라는 가정하에. 자, 봅시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아까 설명했던 토네이도죠. 이제 토네이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커도 그냥 수백 미터 정도의 규모예요. 이제 작은 것들은 이제 거의 100m 이하의 규모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대류가 너무 활발하면, 이제 상승 기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발하면 특정 지역의 공기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공기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스트레칭이라는 늘림 효과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회전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회전량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제 이런 역학적인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유도한 방정식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역학 방정식계를 만들고자 해요. 그게 1학기의 주요 수업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개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역학방정식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개념들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아직 못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복습한 과정으로부터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듯이 그런 물리적 의미를 만족시키는 항들을 하나씩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립을 딱 하면 그게 역학 방정식이 돼요. 한 학기 동안 할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